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들의 음모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보통 학교나 뭐 집에서 배운 재테크 상식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열심히 저축해라 라든지 빚은 나쁜 거다 같은 그런 조언들이요. 근데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부자 되는 길에서 좀 멀어지게 만드는 잘 짜인 각본일 수 있다. 이런 상당히 도발적인 주장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바로 이 기요사키의 책 부자들의 음모 그리고 돈과 부의 시스템 관련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그가 말하는 부자들의 게임 규칙, 이게 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알아야 할 돈의 진짜 모습은 뭘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복잡한 금융 세계에서 핵심만 좀 빠르게 얻고 싶은 당신을 위해 준비했으니까요. 바로 시작하죠. 네, 맞습니다. 기요사키는 우리 사회의 재정 시스템을 움직이는 핵심 요소 네 가지를 딱 짚는데요. 바로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그리고 퇴직연금입니다. 근데 이게 평범한 사람들을 오히려 가난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지적을 해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네 가지 요소가 부자들한테는요, 부를 쌓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와, 네. 같은 요소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오늘 그 메커니즘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퇴직연금. 와, 진짜 우리 삶이랑 딸 수가 없는 것들인데요. 이게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다고요? 좀 충격적인데요. 집 사려면 돈 모아라, 노후 대비 저축해라, 신용카드 빚내지 마라, 뭐 이런 조언들이 그럼 다 잘못됐다는 건가요? 기요사키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음모라는 게 뭐 어떤 악의적인 세력이 막 일부러 꾸민 계략이라기보다는 시스템 자체가 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쪽에 가깝거든요. 첫째가 세금인데요. 보통 근로소득이 주 수입원이신 분들은 돈을 벌자마자 가장 먼저 세금을 떼이잖아요. 그렇죠. 월급에서 바로 나가죠. 네. 하지만 부자들은 사업소득이나 투자소득 같은 걸 통해서 세금을 가장 마지막에 내거나 아니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줄이거나 좀 미룰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부채. 우리는 보통 빚은 무조건 나쁘다고 배우잖아요. 근데 금융 지식이 좀 부족해서 좋은 빚과 나쁜 빚, 이걸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 좋은 빚, 나쁜 빚이요? 네. 그래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빚,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할 기회마저 놓치게 된다는 거죠. 아, 잠시만요. 그 좋은 빚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은 분들한테는 좀 생소하거나 심지어 약간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빚은 가능하면 빨리 갚아야 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기요사키는 왜 그렇게 빚을 좀 다르게 보라고 강조하는 걸까요? 뭐 단순히 빚내서 투자해라.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무분별한 빚은 위험하죠. 기요사키가 말하는 핵심은 구분이에요, 구분.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소비를 위한 빚. 예를 들면 뭐 명품 가방 산다거나 최신형 자동차 사려고 할부 끄는 거. 이런 건 나쁜 빚이라는 거죠. 이건 그냥 재정적 부담만 들리는 거고요. 반면에 좋은 빚은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주는 자산을 사는 데 사용되는 빚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 수입이 대출 이자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 있잖아요. 그걸 사려고 대출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빚이 오히려 나를 위해 일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바로 금융 지식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셋째가 인플레이션. 열심히 저축해도 물가가 오르니까 돈의 실제 구매력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이게 뭐 안정적인 노후 보장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돈인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 안에서 굴러가고 또 수익률도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비판입니다. 그렇군요. 나쁜 빚, 좋은 빚 구분하는 거랑 인플레이션이나 퇴직연금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이 시스템, 그러니까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퇴직연금, 이 네 가지 요소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역이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거죠? 정확합니다. 회피가 아니라 활용이 핵심이에요. 부자들은 이 네 가지를 골칫거리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게임의 규칙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죠.
세금 같은 경우는 뭐 법인을 설립한다거나 투자 공제를 받는다거나 하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요. 부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사기 위한 좋은 빛으로 활용해서 자기 자본 없이도 투자를 확대하는 그런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돈, 예를 들면 은행 대출 같은 걸 이용해서 자기 부를 늘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돈으로 내 부를 늘린다. 아, 이게 바로 그 레버리지 효과군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 맞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보통 사람들한테는 저축한 돈의 가치가 막 떨어지는 위협이지만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회요? 어떻게 기회가 되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 뭐 부동산이라든지 원자재 같은 것들의 가격은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이용해서 자산 가치를 불리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많은 부자들은 뭐 정부나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퇴직연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직접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투자 포트폴리오, 예를 들면 사업체나 임대부동산, 주식 같은 걸 통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노후 자금을 만들어갑니다. 결국에는 같은 시스템 안에서 완전히 다른 전략, 다른 사고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와, 들어보니까 정말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기요사키는 이런 상황이 특정 시점 이후에 더 심화됐다고 주장을 하죠. 1971년 닉슨 대통령의 그 금태환 정지 선언.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가요? 그냥 뭐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정말 중요해요. 1971년 이전에는요,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해서 미국 달러가 금에 딱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달러를 가져오면 누구에게나 정해진 비율로 금을 내줘야 할 의무가 있었던 거죠. 달러가 일종의 금 보관증이었던 셈입니다. 아, 금 보관증이요? 네. 그런데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이 금과의 연결고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겁니다. 이걸 닉슨 쇼크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건으로 달러는 더 이상 금이라는 실물 자산에 기반하지 않게 됐어요. 오직 미국 정부의 신용, 영어로는 크레딧이죠. 혹은 빚, debt, 여기에 의존하는 화폐, 즉 명목화폐, 피아트 커런시가 된 것입니다. 금 보관증에서 그냥 정부의 약속 증서로 바뀌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온 건가요? 돈을 찍어내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건가요? 그게 결정적인 변화죠. 이전에는 미국이 가진 금 보유량만큼만 달러를 찍어낼 수 있다는 어떤 물리적인 제약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금태환이 정지되면서 그 족쇄가 완전히 풀려버린 겁니다. 정부하고 중앙은행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 결과는 아주 명확합니다. 자료들을 보면 1971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통화 공급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럼 시중에 돈이 이렇게 막 넘쳐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당연하죠. 돈의 가치, 즉 구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인플레이션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와, 돈을 맘대로 찍어낼 수 있게 되면서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시대가 열렸다. 그럼 우리가 은행에 저축하는 돈은 가만히 둬도 계속 가치가 줄어드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은행 시스템 자체도 이 신용 창조 과정에 기여를 하는데요. 은행은 우리가 예금한 돈의 일부, 법으로 정해진 지급준비금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대출을 해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급준비율이 10%라고 치면 100만 원이 예금되면 은행은 10만 원만 남기고 9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죠. 그럼 이 90만 원은 또 다른 사람의 예금이 되고 그중에서 81만 원이 또다시 대출되는 식으로. 아, 계속 도는군요. 네, 계속 돌면서 원래 100만 원이었던 돈이 나중에는 막 수백만 원의 통화량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걸 신용창조라고 부르죠. 뭐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서 국채를 사들이거나 해외에서 달러 자금이 들어오는 것도 다 국내 통화량을 늘리는 요인이 되고요. 결국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통화량 팽창, 즉 인플레이션을 내포하고 있는 셈입니다.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고 돈 가치가 떨어진다면 정말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거네요. 우리나라 통화량도 뭐 지난 10년간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자료도 본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축은 이제 진짜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저축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비상자금을 확보하고 뭐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저축하는 건 여전히 중요하죠. 근데 기요사키가 경고하는 건 장기적인 부의 축적 수단으로서 저축만 하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통화량이 10년마다 2배로 늘어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만약 내 자산이 연평균 7% 이상, 이게 10년이면 대략 2배거든요. 그 이상 불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실질적으로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요. 아, 그래서 기요사케는 그 낡은 규칙, 즉 돈을 저축하라, 위험을 피해서 분산 투자하라, 이런 조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대신에 현명하게 써라, 즉 가치를 창출하는 곳에 투자하라는 거죠. 그리고 집중 투자하라.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집중하라는 새로운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결국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게 중요해진 시대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투자. 아, 여기서 기요사케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인 자산과 부채의 구분이 아주 중요해지겠네요.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정의인데 이 기준을 딱 적용하면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의 꿈으로 여기는 내 집 마련.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요사키의 관점에서 보면요. 내가 직접 거주하는 집, 특히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산 집은 부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집이 부채라고요. 네. 왜냐하면 매달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내야 하죠. 재산세 내야 하죠. 각종 유지보수 비용 들죠. 이런 걸로 내 주머니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빼가기 때문이죠. 물론 집값이 오르면 나중에 자본이득, 즉 시세 차익을 얻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실현되기 전까지는 그냥 미실현 이익일 뿐이고 매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똑같은 집이라도 이걸 월세를 나서 매달 들어오는 임대 수입이 대출 이자나 여러 비용을 다 제하고도 남는다면 그 집은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죠.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니까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게 실제로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만드냐, 마이너스로 만드냐. 이게 자산과 부채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살 때 월세 수입보다는 나중에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 즉 자본이득을 더 크게 생각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기요사키가 지적하는 가난한 아빠의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 자체는 투자의 한 요소일 수는 있지만 그것에만 의존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기요사키는 이걸 거의 투기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가 부루마블 게임을 자주 예로 드는데요. 게임에서 최종 승자는 땅을 막 사고 팔아서 시세 차익 노리는 사람이 아니라 건물을 많이 지어서 가장 많은 통행료, 즉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 그러네요. 부루마블. 자본이득 게임이 왜 그렇게 위험하다고 보는 걸까요? 뭐 주식 투자로 부동산 투자로 큰돈 번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물론 성공 사례도 있죠. 하지만 자본이득이라는 것은 시장 상황, 정부 정책, 금리 변화 같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에 너무 크게 좌우됩니다. 예측이 매우 어렵고 변동성도 크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1929년 대공황이나 2008년 금융위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가 상승, 집값 상승이라는 그 자본이득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다가 시장이 갑자기 모아지면서 거의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네, 맞아요. 끔찍했죠. 반면에 현금 흐름에 기반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 수입이나 배당금 같은 현금 흐름은 시장이 좋든 나쁘든 비교적 꾸준히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변동성에 대한 어떤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요사키는 바로 이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현금 흐름의 중요성.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꼭 듣는 말이 있어요. 나는 돈에는 별로 관심 없어. 투자는 너무 위험해 보여. 그냥 안정적인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게 최고지. 뭐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부자가 되는 길을 막는다. 이런 지적도 하던데요. 이건 좀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요사키는 그런 말들을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의 돈의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돈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두려움 혹은 무관심 이런 것들이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반면에 부자들은 돈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하나의 도구이자 게임으로 인식하고 그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사업을 확장하려면 어떤 전문가를 고용해야 할까라든지 이 지역 아파트 중에서 월세 수익률이 가장 좋은 곳은 어딜까와 같이 좀 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결국 돈의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이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재정적인 현실을 바꾸는 첫걸음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돈의 언어 중 하나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자본이득과 현금 흐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해하는 것이고요. 돈의 언어를 배우고 금융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금융 지식이 부족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까요? 뭐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것 말고 다른 문제도 있을까요? 금융 지식의 부재는 단순히 기회를 놓치는 것을 넘어서요. 잘못된 재정적 결정을 내리게 할 가능성을 아주 높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금융상품 판매하는 분 말만 믿고 자기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는 고위험 상품에 덜컥 가입한다거나 아, 네. 아니면 아까 말한 나쁜 빚을 좋은 빚으로 착각하고 무분별하게 소비를 늘리는 경우도 있죠. 또 분산 투자가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생각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여러 곳에 돈을 그냥 흩어놓기만 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금융 지식이 있으면 전문가의 조언을 듣더라도 이걸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투자 원칙에 따라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죠. 기요사키는 우리가 학교에서 학문 교육, 뭐 읽기 쓰기 같은 거, 그리고 직업 교육, 특정 기술 배우는 거 이런 건 봤는데 정작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하고 번영하는데 진짜 필수적인 금융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 금융 문맹 상태가 바로 부자들의 음모가 작동하는 토양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금융교육의 중요성. 정말 공감됩니다. 아까 좋은 빚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빚을 돈처럼 사용한다는 기요사키의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뭐 현금 없이 빚으로만 생활하라는 건 아니겠죠, 설마? 물론 그런 극단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빚을 돈처럼 사용한다는 말은요. 빚을 단순히 소비의 수단이나 뭐 피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부의 창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빚의 핵심은 타인 자본 활용, 즉 레버리지하고 현금 흐름 창출 이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연 5%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연 8%의 임대 수익률을 내는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이 경우 내 돈을 거의 또는 전혀 안 들이고도 혹은 아주 적은 자기 자본만으로도 연 3%의 수익, 8% 빼기 5%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건 뭐 덤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좋은 빚을 활용하면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할 때보다 훨씬 빠르게 자산을 늘려갈 수 있다는 것이 기요사키의 주장입니다. 반대로 할부로 비싼 차를 사는 건 대표적인 나쁜 빚이죠. 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감가상각이 매달 할부금이랑 유지비로 돈만 빼가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현금을 저축하지 않는다는 말 역시 현금을 그냥 쌓아두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자산,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사업체, 원자재 같은 걸로 계속 전환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와, 정말 기존의 재테크 상식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정말 많네요. 정리해보면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퇴직연금이라는 시스템의 이면을 보고 오히려 활용해야 한다. 1971년 이후 바뀐 돈의 규칙, 즉 명목화폐 시스템과 인플레이션을 이해해야 한다. 자산과 부채를 현금 흐름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자본이득보다는 현금 흐름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돈의 언어와 금융 지식을 쌓고 좋은 빚을 레버리지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숨차네요. 기요사키의 주장을 이렇게 쭉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 모든 것이 평범한 개인에게 시사하는 바는 대체 무엇일까요? 아주 강력한 촉구라고 볼 수 있어요. 몇 가지 핵심 원칙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 돈은 지식이다.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지만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나는지를 스스로 공부해서 금융 IQ를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빚을 두려워하지 말고 통제하는 법, 특히 좋은 빚을 활용해서 자산을 취득하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셋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월급에만 의존하는 그 쥐경주,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즉 패시브 인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넷째, 경제적 어려움이나 위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경제 위기는 계속 반복되잖아요.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요사키가 뭐 금이나 은 혹은 최근에는 비트코인 같은 정부 통제 밖의 자산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빠르게 배우고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세상은 정말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성공 방식이 내일도 통할이라는 보장은 없죠. 끊임없이 배우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쌓으면서 빠르게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돈을 찍어내라. Print your own money 라는 아주 도발적이고 인상적인 표현도 있던데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정부만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돈을 찍어낸다는 건요, 투자한 원금을 모두 회수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수익, 즉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상태를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기요사키는 이걸 무한 수익률이라고 부르거든요. 무한 수익률이요? 네, 예를 들어서 책을 출판해서 꾸준히 인세를 받는 작가, 아니면 자신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판매하는 개발자, 또는 투자 원금 이상으로 전세금을 올려받은 다음에도 계속 월세를 받는 그런 부동산 투자자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더 이상 자신의 돈을 투입하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돈이 흘러들어오는 상태, 이게 바로 진정한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고 마치 스스로 돈을 찍어내는 것과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와, 무한 수익률이라 정말 꿈 같은 이야기네요. 결국 기요사키는 평범함에 안주하지 말고 큰 꿈을 꾸면서 부자들이 사용하는 그 게임의 규칙을 익혀서 승리하라고 말하는 거군요. 평범해져서는 안 된다. 별을 쫓아라. 뭐 이런 그의 말들이 다 그런 맥락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의 메시지가 매우 직설적이고 때로는 좀 논쟁적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금융교육 시스템이나 사회통념에 그냥 안주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해서 경제적 주권을 되찾으라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로버트 기요사키의 관점을 통해서 돈과 부를 둘러싼 시스템, 그리고 그가 말하는 부자들의 규칙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파고 들어봤습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고 저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오히려 시스템을 이해하고 빚을 현명하게 활용하면서 시세 차익보다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금융 지식과 돈의 언어를 배우는 것의 중요성도 정말 절실히 느꼈고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부와 은행이 신용창조와 화폐 발행이라는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끊임없이 돈을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합법적으로 당신만의 돈, 즉 당신의 시간과 노동 투입 없이도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산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이 시스템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쩌면 기요사키가 말하는 부자들의 게임에서 당신이 승리하는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